안녕하세요. 한림성심대학교 방사선과 제12회 학술제 사회를 맡은 김태원, 김나희입니다. 1학년 친구들은 학술제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술제는 방사선과의 1년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로서 3학년 선배님들의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완성되어진 논문을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기존 오프라인 학술제를 대신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도 온라인은 처음 진행해보는 거라 많이 부족하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림성심대학교 제12회 방사선과 학술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림성심대학교 총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방사선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여러분들 방사선과 우리 학술제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게 제작을 해서 다음 주 6월 29일 날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예년 같으면 이제 가을 학기 때 이렇게 쭉 해왔던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정말 좀 대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22개 학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방사선과 학생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보면은 제일 단합되고 또 모험적으로 이 대학 생활을 하는 학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엄연히 이게 시간선상의 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이런 시간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학술제를 진행한다는 걸 보고 정말 대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 이 상황이 다 이제 종결되고 그러면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면은 학계에서 밝은 낯으로 또 활기찬 모습으로 봅시다. 총장은 여러분들한테 늘 미안하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적인 서비스를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 늘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위기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 다 힘을 모아서 이제 극복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시간 그리고 또 다가오는 시간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시 오지 못할 시간이고, 이 시간을 어떤 사람은 쉽게 어렵다라고 해서 소비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이 시간을 또 알차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이런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 앞날에 꼭 보답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방사선과 학생 여러분들 축하하고 또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방사선과 교수님들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사선과 학과장님이신 이용구 교수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와의 어려운 싸움에도 불구하고 한림성심대학교 방사선학과 제12회 학술제를 열게 되어 더없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어려운 와중에도 학술 논문을 발표하는 3학년 및 학술제 행사를 준비하는 방사선과 모든 구성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 한림성심대학교 방사선과는 2007년 첫 입학생을 시작으로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학생들의 열정으로 어느덧 10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의 선두주자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더 전문적인 방사선학으로서의 길을 다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경험을 쌓고 새로운 지식을 쌓아 진보적이고 창의적인 변화 및 발전의 중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학과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주시는 총장님 이하 전 교직원분들의 격려와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학술제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 방사선과 교수님, 조교선생님, 11대 학생회 및 재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수 교수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죠, 그죠? 학교도 안 나오고 못 나오고 집에만 있어요. 동영상 강의 들어야 되고 엄청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방사선과 지금 이제 12년째 되죠? 12년째 되는데 그냥 매년 해오던 학술제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여러분들의 그 열이 성의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그래서 이번 준비하는 2학년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임원들, 그다음에 뭐 논문 준비하는 3학년들 너무 고생 많이 했고, 비록 이렇게 그 한 공간에 모여서 학술제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준비해서 열심히 진행하는 여러분들 보니까 항상 고맙고 뿌듯하고 이런 열정이 강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의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붙여줘야 우리 학교의 교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기말고사죠, 그죠? 기말고사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2학기 때는 이제 정상으로 완전히 뭐 100% 정상은 못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합심해서 훌륭한 방사학과, 공부와 열정 있는 방사학과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교수님들 이하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선후배들 간의 그런 끈끈한 정이라든지 선후배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용수 교수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림성심대학교 방사선과 교수 한용수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 온라인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 학생회에서 와가지고 우리 한림성심대학교 방사선과 12회 학술대회에 대한 축사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모든 1, 2, 3학년들 그리고 전공지만 4학년들 학생들까지 오프라인에 전체가 강당에 모여서 성황리에 여러분들 선배들 3학년 친구들이 발표하고 있는 논문을 서로 또 청취도 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도 하는 그런 좋은 자리를 가졌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이런 코로나19라는 시국 때문에 이런 온라인이라는 또 나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작업인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초로 온라인 학술대회라는 거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3학년 친구들이 임상실습을 갔다 와서 각자 2달간 8주 기간 동안 그 3학년 친구들이 열심히 했던 부분 한 섹터를 골라가지고 각자 본인들이 맞는 주제를 정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이제 앞으로 쭉 보여주시게 될 거예요. 학생분들 많이 박수 쳐주시고 많이 격려 부탁드릴게요. 참 이러한 온라인 상황에서 학술대회를 아주 뜻깊게 진행해 주시는 모든 관계자분들, 우리 학생 친구들, 우리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분들한테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19 잘 버텨내시고 열심히 극복합시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어떤 행동과 사고들이 여러분들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축사를 마치고요. 몇 번째 순서일까요? 몇 번째 모르겠지만 다음 축사로 넘길게요. 안녕. 다음은 박지훈 교수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거진 나무의 푸르름이 절정을 이루는 5월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방사인의 학술제 행사를 열게 된 것에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학술제 준비를 한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 축제의 서막을 올라간 때가 왔습니다. 3학년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갈고 닦은 실력으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으면 좋겠습니다. 1, 2학년생들은 3학년 논문 발표를 듣고 앞으로 있을 다음 논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찾길 바랍니다. 우리 학과의 높은 국가고시 합격률과 취업률에 대하여 높은 자부심을 가지며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우리 방사선학과의 유망성을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명성을 지키기 위하여 모두들 노력하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학술제 및 방사인의 밤 개최를 축하드리고 축제의 장을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방사선학과 학생들 사랑합니다. 다음은 동문회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영상의학과 김유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학술제도 열어주시고 후배님들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강의라는 온라인 강의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시는 후배님들 모습을 보니까 한림성심대학교 방사선과의 미래가 든든합니다. 이제 여러분 후배님들에게 뭐가 남았죠? 하나가 남았습니다. 국가고시 1일 1강 해주세요. 하루에 한 과목씩.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항상. 화이팅! 마지막으로 학생회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림성심대학교 방사선학과 학생회장 이재승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교수님과 졸업생 및 재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방사선학과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학우들의 남다른 패기와 열정으로 높은 국시 합격률과 취업률로 선후배 그리고 동기 여러분 모두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12회 학술제는 3학년 선배님들이 틈틈이 연구자료를 준비하고 작성해온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기 초부터 준비해온 선배님들의 논문을 통해 후배들은 짧은 지식이지만 많은 것을 흡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학생의 임원들 또한 이번 학술제를 설렘과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지도해주신 학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밤낮으로 학술제를 준비한 선배, 후배, 동기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3학년 선배님들의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1조의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림성심대학교 방사선과 12회 학술제에 참가하게 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한림성심대학교 12회 방사선학과 학술제에서 발표를 맡은 박민호입니다. 저희는 초음파 정도 관리에 적용 가능한 물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서론, 연구 장비 및 연구 방법, 결론 및 고찰, 참고 문헌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며 진단의학도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전한 진단의학 중 초음파는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초음파 장비의 사용이 잦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줄이고 성능 유지를 위해서 정도 관리는 필수적인 제반 사항입니다. 하지만 학교 및 기관에는 초음파 표준 팬텀의 보급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초음파의 정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현재 시행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 중 고가의 팬텀을 대체할 만한 물질을 찾아서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연구 장비 및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에 사용한 초음파 장비는 시멘스사의 ACU-SON S600, 프로브는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물질로는 햄, 두부, 도토리묵, 나무젓가락, 그리고 빨대를 사용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 각각의 물질들의 노멀한 상태, 균일성을 평가하였고 표면으로부터 2cm 아래에 빨대를 꽂고 주사한 상태, 동일한 깊이의 나무젓가락을 꽂고 주사한 상태에서 시인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햄을 통해 얻은 영상입니다. 왼쪽에서부터 노멀한 상태, 빨대를 꽂은 상태, 나무젓가락을 꽂은 상태입니다. 빨대와 나무젓가락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부를 통해 얻은 영상입니다. 빨대와 나무젓가락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토리묵을 통해 얻은 영상입니다. 빨대와 나무젓가락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을 통해 얻은 9개의 영상을 한림성심대학교 방사선과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정성적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노멀한 상태에서의 균일도와 2cm 깊이에 고정시킨 빨대와 나무젓가락이 얼마나 잘 재현되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평가는 5점 만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론 및 고찰입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균일도 부분에서는
도토리묵, 두부, 햄 순서로 3.875점, 3.35점, 2.975점을 받았으며 시인성 부분에서는 평균값으로 보았을 때 두부, 햄, 도토리묵 순서로 3.5점, 3.37점, 3.3점을 받았습니다. 균일도는 도토리묵, 시인성은 두부가 높은 점수로 평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 결과 균일도가 높은 도토리묵과 시인성이 높은 두부를 이용하여 일회용 초음파 팬텀을 제작한다면 고가의 표준 팬텀 없이도 쉽게 초음파 장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찰입니다. 연구에 사용된 물질로 햄, 두부, 도토리묵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을 선택한 기준은 수분과 단백질 및 지방 함유량이 높은 물질들만을 고려했습니다. 햄 대신 돼지고기를 사용하려 했으나 고기마다 부위별, 등급별로 지방과 단백질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에 부적합하다 생각이 되어 햄을 사용했습니다. 두부는 단백질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선택했고 도토리묵은 수분 함유량이 많아서 선택했습니다. 이외에도 실리콘으로 팬텀을 제작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실험 과정에서 경도 조절의 실패와 기포 형성으로 인해 영상 평가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경도가 매우 낮은 실리콘을 사용하여 팬텀을 제작한다면 보다 나은 영상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물질로는 빨대와 나무젓가락을 사용했는데 철사와 같은 밀도가 높은 물질을 사용했다면 차이가 확연한 영상을 획득하고 아티팩트에 대한 평가까지 실시하여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프로브는 컨벡스 프로브를 사용하려 했으나 프로브의 특성상 영상을 표현하기에는 햄, 두부, 도토리묵의 크기에 한계가 있어 두부와 도토리묵의 특성상 경도가 매우 약해서 프로브의 주사면을 물질에 밀착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표적성 장기 검사에 이용되는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하였습니다. 표적성 장기 중 갑상선 초음파 영상을 참고하여 뎁스를 4cm, 포커스는 2cm로 설정하고 포커스 지점에 빨대와 나무젓가락을 고정시켰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정확한 영상을 얻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비의 정도 관리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표준 팬텀의 보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장비의 정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햄, 도토리묵, 두부의 초음파 영상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고가의 팬텀을 사용하지 않고도 프로브의 깨짐이나 데드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2조의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상고를 관찰하기 위한 최적의 엑스레이 튜브 각도에 대한 고찰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세브란스 병원 실습조의 최태현, 황준상, 이수행, 발표를 맡게 된 박동우입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서론, 대상 및 장비, 방법 및 결과, 결론 및 고찰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주상골은 수근골, 즉 손목뼈를 구성하는 8개의 뼈 중 하나이며 수근골 중 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수근골 골절 중 약 60에서 70%를 차지하며 주로 20대의 젊은 남자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본 연구는 수근부 X선 검사 시 주상골의 관찰에 어려운 점이 있어 X선관 각도와 위스트 포지션을 이용해서 더 높은 진단율을 가지고 있는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대상 및 장비입니다. 연구 대상은 홀바디 팬텀 중 라이트 핸드 팬텀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장비로는 S사의 일반 촬영용 DR 장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방법 및 결과입니다. 총 3가지를 실험하였으며 순서대로 튜브 앵글은 고정하고 위스트의 각도를 바꾸는 PA 오블리키 프로젝션 주상골 반화 실험, 두 번째로 위스트 앵글을 45도로 고정하고 튜브 앵글을 바꾸는 위스트 PA 오블리키 포지션 주상골 반화 실험, 마지막 실험은 스카포이드 PA 포지션에서 튜브 앵글을 바꾸는 스카포이드 PA 포지션 주상골 반화 실험을 실험하였습니다. 각 영상의 평가는 정면색 평가, 정성색 평가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정면색 평가는 이미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상골의 면적을 1인당 3회씩, 총 12회씩 측정 후 평균값을 도출하였습니다. 정성색 평가는 전문가 집단 4인을 대상으로 리커트 속도로 그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겨 영상을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리커트 속도란 설문조사 등에 사용되는 심리검사 응답의 속도의 하나로 각종 조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식은 응답자가 주어진 질문을 읽고 자신의 동의 정도를 단계별로 나열된 선택지 중에서 응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험입니다. X선 튜브 각도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위스트의 각도를 35도로 설정하고 촬영한 것입니다. 위스트의 각도를 45도로 설정하고 촬영한 것입니다. 위스트의 각도를 55도로 설정하고 촬영한 것입니다. 위스트 PA 오블리크 프로젝션 변화에서 주상거래 정량적, 정상적 분석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35도, 45도, 55도별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35도 영상에서 주상거래 면적값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겹치는 부위는 제외하고 측정하였으며 45도는 이렇게, 55도는 이렇게 측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측정 방법으로 나온 측정값의 평균은 아래 표와 같이 나왔으며 주상거래 가장 크게 측정된 영상은 위스트의 앵글을 35도로 준 영상입니다. 정상적 평가에서는 35도, 45도 두 개의 영상의 평균 4점으로 동일한 점수가 나왔지만 표준 편차가 비교적 적은 35도 영상이 주상거래 가장 잘 나온 영상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실험입니다. 위스트의 각도는 45도로 고정하고 X선 튜브를 내외측으로 10도 사선 촬영한 것입니다. X선 튜브의 각도를 수직 입사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X선 튜브의 각도를 외내측 10도로 사선 촬영한 것입니다. 위스트 PA 오블리크 포지션에서 X선 간의 각도 변화에 의한 주상거래 정량적, 정상적 분석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위스트 앵글을 45도로 고정하고 튜브 앵글을 외내측 10도, 수직 입사, 내외측 10도별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외내측 10도의 면적값은 전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수직 입사는 이렇게, 내외측 10도는 이렇게 측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측정 방법으로 나온 측정값의 평균은 아래 표와 같이 나왔습니다. 주상거래 가장 크게 측정된 영상은 X선 튜브의 앵글이 수직으로 입사될 때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정상적 평가에서는 평균 3.75점이 나온 수직 입사된 영상이 주상거래 가장 잘 나온 영상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실험입니다. 스카포이드 PA 포지션으로 고정하고 X선 튜브의 각도를 내외측으로 10도 사선 촬영한 것입니다. X선 튜브의 각도를 수직 입사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X선 튜브의 각도를 외내측 사선 촬영 10도 촬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카포이드 PA 포지션에서 X선 간의 각도 변화에 의한 주상거래 정량적, 정상적 분석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스카포이드 PA 포지션으로 고정하고 X선의 튜브 앵글을 외내측 10도, 수직 입사, 내외측 10도별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외내측 10도 영상에서 주상거래 면적값은 전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수직 입사는 이렇게, 내외측 10도는 이렇게 측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측정 방법으로 나온 측정값의 평균은 아래 표와 같이 나왔습니다. 주상거래 가장 크게 측정된 영상은 X선의 튜브 앵글이 수직 입사될 때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정상적 평가에서는 3개의 영상 모두 4.5점으로 동일한 점수가 나왔지만 비교적 표준 편차가 가장 적은 수직 입사될 때 촬영한 영상이 주상거래 가장 잘 나온 영상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론 및 고찰입니다. 위스트 PA 오블리크 프로젝션 변화 실험에서는 35도 영상이 정량적 평가에서 평균 1455도의 면적값과 표준 편차 4점, 정상적 평가에서는 평균 4점의 점수와 표준 편차 0.816점으로 가장 이상적인 영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스트 PA 오블리크 포지션에서 X선 간의 각도 변화 실험에서는 수직 입사한 영상이 정량적 평가에서 평균 1297의 면적값과 표준 편차 9.473점, 정상적 평가에서는 평균 3.75점의 점수와 표준 편차 1.146점으로 가장 이상적인 영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카포이드 PA 포지션에서 X선 간의 각도 변화 실험에서는 수직 입사한 영상이 정량적 평가에서 평균 1789점과 표준 편차 7.446점, 정상적 평가에서는 평균 4.5점의 점수와 표준 편차 0.859점으로 가장 이상적인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제한점입니다. 이 연구가 보편화되기에는 시험 대상이 한 종류의 인체 팬텀으로 한정적이므로 임상에 적용되려면 환자마다 다른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수요 다양한 팬텀으로 실험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연구의 정량적 분석에서 이미지제이 프로그램을 통한 면적 측정에 한계점이 있었으며 타 논문을 검토해본 결과 상위 소프트웨어에서는 자동으로 면적을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어 더욱 적은 표준 편차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연구는 2020년도 한림성신대학교 방사선과 학생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연구에 도움을 주신 본교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진 출처는 서론에서의 첫 번째 사진은 이곳에서, 두 번째 사진은 이곳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상으로 조상고를 관찰하기 위한 최적의 엑스레이 튜브 각도에 대한 고찰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주의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림성심대학교 방사선학과 제12회 학술대에서 발표를 맡게 된 진용우라고 합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촬영 각도에 따른 고관절 영상의 차이를 연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서론입니다. 서론에서는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선정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높아지는 오늘날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성 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장년층을 제외한 청년층 또는 유아층에서도 다양한 고관절 질환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관절 질환으로는 퇴행성 고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트라우마에 의한 관절염, 대퇴골드 무혈성 괴사,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및 탈구, 감염 후 후유증으로 인한 관절염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질환은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로 고관절에 관한 여러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관절이란 골반과 대퇴골을 잇는 관절로서 그 둘레는 섬유성 연골의 관절순이 둘러싸고 다축성 운동을 제한합니다. 관절의 안쪽을 둘러싸는 인대와 바깥쪽의 인대에 의해 관절화가 보호되는 부위입니다. 현재 고관절 병변 진단 시 사용되는 의료 장비로는 전산화 단층 촬영 장비, 자기분명 영상 장비, 엑스레이 진단 촬영 장치가 있습니다. 이 중 엑스레이 진단 촬영 장치는 검사 시간이 짧고 저렴하며 고관절의 골절과 같은 병변의 의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산화 단층 촬영에 비해 방사선 피폭이 적으며 자기공방 영상에 비해 시간이 단축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저희 조는 엑스레이 진단 촬영 장치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관절 일반 엑스선 촬영 기법으로는 힙 AP 촬영, 힙 라테랄 촬영, 프로그 레그 촬영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촬영 기법은 공통적으로 발을 안쪽으로 약 15도 정도 내전시켜 페모랄 넥이 트루 AP가 되도록 합니다. 내전을 하게 되면은 대퇴부의 앞면이 신체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슬관절이 안쪽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페모랄 넥이 더 넓게 나타나게 되어서 병변의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15도 미디알 인발전을 합니다. 하지만 15도 미디알 인발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페인에 의하여 정확한 포지션이 불가능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환자가 포지션을 변경할 수 없을 때 임상적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엑스레이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촬영 각도를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에 사용한 장비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연구에 사용한 장비로는 리스템사의 모델 BLD-150RK 장비를 사용하였고 CR 이미지 리더로는 후지필름의 모델 CR-IR392를 사용하였습니다. 엑스레이 팬텀은 2010년에 제공한 엑스레이 팬텀을 사용하였습니다. 영상의 촬영 조건으로는 관전압 75kVp 320mA 0.5세크로 고정값을 설정하고 힙 AP 촬영에서의 인벌전 상태와 어브덕션 상태에서 튜브 앵글을 머리 방향, 다리 방향, 그리고 타 방향의 형태로 변경하여 촬영하여 영상을 획득하였습니다. 영상을 획득한 후에 영상 처리 프로그램인 이미지J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의 페모랄 넥의 에어리어를 관심 영역으로 설정하여 픽셀 에어리어 값으로 측정하여 각 영상의 페모랄 넥의 면적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실험의 재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4명에서 5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측정값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 힙 AP 촬영에서는 자연적인 상태, 내전, 외전 시
각각 4,246.95, 4,909.8, 3,736.5의 값을 나타냈습니다. 힙 파우더 30도 촬영에서는 3,714.6, 5,838.85, 1,500.8 이의 값을 나타냈습니다. 힙 AP 크라니아 30도 촬영에서는 5,210.9, 4,211.05, 4,359의 평균값을 나타내었습니다. 힙 오블릭 20도 촬영은 레프트와 라이트로 나누어 촬영을 실시하였는데 힙 레프트 오블릭의 경우는 5,713.6, 힙 라이트 오블릭의 경우는 4,387.85의 값을 나타내었습니다. 자세한 수치의 비교는 결론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가 여러 포지션으로 촬영을 실시해본 결과 환자의 포지션 변경이 불가능할 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포지션은 힙 크라니아 30도였습니다. 힙 AP 15도 인벌전 시 보통 가장 넓은 면적을 나타냈으나 환자의 포지션 변경이 어려울 시에는 힙 크라니아 30도가 가장 넓은 면적을 나타낸다고 결론 지어집니다. 고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15도 이상의 튜브 앵글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5도 이상의 튜브 앵글을 사용하게 되면 높은 각도에서의 고관절 면적을 고찰입니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15도 이상의 튜브 앵글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15도 이상의 튜브 앵글을 사용하게 되면 영상의 왜곡도가 높아지게 되어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어서 실험을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지 못하고 인체 팬텀을 통하여 실험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환자에게서의 데이터의 부재 역시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습니다. 이 연구의 의의로는 교과서적인 튜브 앵글과 환자 자세가 아닌 다른 창의적인 방법으로 관찰할 수 있는 페모럴 넥의 면적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 것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조의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논문 발표를 맡은 진하경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가 연구한 주제는 21세기 인수공통 전염병의 관리와 대책입니다. 목차로는 인수공통 전염병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 전염병에 대한 부가 설명, 전염병에 대한 고찰과 저희 조가 내린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함에 따라 전 세계가 비상인 상태인 만큼 전염병 발생의 역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질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인수공통 전염병이란 척추동물과 사람과의 사이에 자연적으로 전파되는 감염 또는 질병을 뜻하며 전염병의 전파 경로에는 소화기계, 호흡기계, 동물매개, 공충매개 총 4가지 종류가 있으며 우리나라 전염병 예방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고시된 한국의 인수공통 전염병의 종류는 총 10가지입니다. 저희는 그중 가장 대중적이고 사회적 손실을 주었던 전염병 4가지인 결핵,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광견병, 일본 뇌염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고 추가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소화기계 감염병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가 조사한 소화기계 감염병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며 전파 양식은 병원체가 확진자나 보균자의 분변으로 배설되어 병원체가 일정 조건하에 음식물이나 식수에 오염되어 경구적으로 침입됨으로써 감염이 성립되는 수인성 감염병을 뜻합니다. 증상으로는 발열을 동반하지 않는 급성 혈성 설사와 경련성 복통이 특징이며 감염 시 격리치료를 해야 하며 설사로 인한 탈수를 보증하기 위해 수행요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육류 제품을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하며 날 것으로 섭취해야 하는 야채류는 염소 처리를 한 청결한 물로 잘 씻어서 섭취해야 하며 철저한 개인위생 준수를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호흡기계 감염병입니다.
호흡기계 감염병은 환자나 보균자의 객담, 콧물 등으로 배설되어 감염되는 비말 감염과 공기 전파로 이루어지는데 비말의 감염 및 먼지에 의한 감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호흡기계 감염병으로는 결핵이 있습니다. 결핵은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감소, 39도에서 40도까지 상승하는 고열 증상을 수반하지만 폐결핵 환자는 대부분 병변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뚜렷한 증세를 못 느끼고 비특이적이기에 발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35개국 중 결핵 발생률이 1위로 압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핵 환자는 객 담도말 검사를 시행하며 진단 및 치료 방법은 환자의 가래를 받아 특수한 염색을 하여 현미경으로 결핵균을 관찰하고 치료합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국내에 있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BCG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하고 생후 4주 이내에 접종하고 늦어도 출생 1년 전까지는 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본 코로나19도 호흡기계 감염병에 속하며 가장 흔한 증상은 열, 근육통, 오한, 피로감과 같은 전신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치료제가 없어 예방법이 중요하며 외출 후 숨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물매개 감염병인 광견병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3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신경계 감염 바이러스 질환의 하나로 두통, 발열 및 부정확한 지각장애 증상이 나타납니다. 물린 이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근육마비, 혼수상태, 마비와 순환장애로 일단 발병하면 대부분 사망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초기에는 발열, 두통, 무기력감 등 증상이 나타나며 1, 2일간 침범 부위에 피부가 저리거나 쑤실 수 있으며 인지 능력의 미묘한 변화와 함께 흥분감이나 불안감, 우울감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은 기르는 동물에게 무조건 정기적으로 광견병 예방 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만약 의심 동물에게 물렸다면 상처 부위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즉시 병원에 가서 면역 글로불린과 예방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곤충매개 감염병입니다. 곤충매개 감염병의 종류는 무수히 많지만 그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일본뇌염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일본뇌염은 우리나라에서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뇌용모기에 의해 전파가 됩니다. 일본뇌염의 증상으로는 고열과 빠른 맥박이 있고 환자의 90%가 두통을 호소하고 오심, 구토를 비롯한 손, 혀, 입술 등 신경 증상이 마비되고 목이 뻣뻣해지며 의식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4세 이하의 어린아이에게 치명률이 높습니다. 2013년에서 2018년 기준 일본 뇌염의 영연발 환자 발생률을 보면 주로 5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뇌염의 특이적인 치료법은 없으나 호흡장애, 세균 감염 등에 대한 보조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모기에 물리지 않고 피로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하며 예방접종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수공통전염병의 정의, 종류와 증상, 예방 및 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내린 고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인수공통전염병은 역학적 관리 측면에서 동물 방역에 의한 인체 감염 예방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 중에도 특히 사람들과 접촉이 빈번한 가축에 있어서 일부 질병에만 관리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전염병은 동물 방역에 그치고 있으며 가축 전염 예방법 또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에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으며 전염병 예방법에도 8종의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질병 관리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수공통전염병의 역학적 구조상 임상에서 진료하는 수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진료 단계에서 발생한 인수공통전염병도 전염병 예방법상 보건계통에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즉, 1차적으로 인수공통전염병에 매우 위험한 단계에 노출된 사육하는 축주의 건강조차 초기 반역 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셋째,
전염병 예방법상 인수공통 전염병 등 장출혈성 대장균 등의 일부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도 관리되지 않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또한 수의공중보건학상 매우 중요한 신종 전염병, 개내성 세균 등 생물학적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넷째, 인수공통 전염병은 수의사에 대한 1차적인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체보건조직 내 수의 전문가들이 없음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게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축산물 가공 단계에서 검색될 수 있는 항문상의 인수공통 전염병을 포함하여 항생제내성 및 장출혈 세균 등 병원태도 한계 관리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5개의 사항을 준수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인수공통 전염병을 보다 확대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가공 처리법, 수의사법, 전염병 예방법을 서로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수의사가 인수공통 전염병을 진단하면 보건계통에까지 1타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수의사의 책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역학조사와 대책 수립을 위하여 국가기관 단위뿐만 아니라 지방보건소에 이르기까지 수의사 자원의 역할과 활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수공통 전염병은 종류와 전파 경로가 다양하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 인지하셨다면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현재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어 국민들은 방역 대책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전염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 대책과 치료 방안을 본 연구에 제시하였으며 전염병에 대한 관리와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아봤다는 것에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하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조의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강릉 아산병원 실습생 박용빈, 이진명, 이지윤, 장수아입니다. 이번 학술제에서 흉부 촬영 시 차폐체 적용으로 인한 임산부의 피폭 설령 변화의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발표는 서론, 실험 장비 및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고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논문 주제 선정을 위하여 임산부의 다양한 방사선의 피해에 관한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방사선 사용의 증가와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을 접하게 된 일반인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사선 피폭의 영역은 비단 일반인만이 접하게 되는 영역이 아닌 임산부도 피할 수 없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임산부의 진단을 위한 방사선 학적 검사는 임산부는 물론 태아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사선 진단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와 태아의 방사선 피폭을 방지할 수 있는 방사선 방호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방사선이 임산부의 흉부 촬영에서 복부 차폐체 사용 시의 방사선 조사에 포함되도록 차폐체를 사용했을 때와 차폐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촬영 조건의 변화에 따른 방사선 피폭 선량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실험 장비 및 연구 방법입니다. 엑스선 조사 장치는 삼성 엑스레이를 사용하였으며 팬텀은 인체 등갈 물질로 이루어진 엑스레이 팬텀을 사용하였습니다. 촬영 조건으로는 관전압을 75로 조사열을 18.2에 15.2인치로 고정하고 관절률을 각 110, 140, 160으로 변화시켜 실험을 하였고 또 다른 촬영 조건으로는 관절률을 160, 조사를 18.2에 15.2인치로 고정하고 관전압을 각 80, 85, 90으로 변화시켜 실험하였습니다. 이를 각각 미차폐를 조건을 촬영하였을 때와 복부의 납 에이프런을 이용하여 차폐를 하였을 때 관전압의 고정값을 주고 관절률의 변환값을 주어 각각 3번씩 촬영하여 평균을 낸 뒤 측정값으로 사용하고 반대로 관절률을 고정하고 관전압의 변환값을 주어 각각 3번 촬영을 하여 평균을 낸 뒤 측정값을 나타내었습니다. 결과입니다. 저희가 실험하여 나타난 측정된 DAP 자료들입니다. 먼저 관전압을 고정하고
관절류의 변환값을 주었을 때 자료입니다. 차폐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자료를 보시면 관절류 변화에 의한 DAB 변화는 관절류가 110, 140, 160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 26.687, 26.743, 26.920 데시그레이퍼 제곱센티미터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폐체를 사용하였을 때 자료를 보시면 DAB 변화가 관절류가 똑같이 110, 140, 160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 12.176, 12.196, 12.233 데시그레이퍼 제곱센티미터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폐를 하기 전 관전압 변화에 의한 DAB 변화는 관전압이 80, 85, 90으로 증가함에 따라 21.063, 17.000, 14.213 데시그레이퍼 제곱센티미터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폐체를 사용하였을 때 자료를 보시면 DAB 변화가 관전압이 80, 85, 90으로 증가함에 따라 10.243, 8.709, 7.548 데시그레이퍼 제곱센티미터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 및 고찰입니다. 먼저 차폐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관전압을 고정하고 관절류가 증가함에 따라 픽폭설량이 소량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차폐체를 사용하여 촬영을 할 경우 픽폭설량은 2배 가까이 대폭 감소하며 마찬가지로 관절류가 증가함에 따라 설량도 같이 증가한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절류를 고정하고 관전압의 변화를 주어 차폐를 하지 않았을 때와 차폐를 하였을 때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차폐를 하지 않았을 때 관전압이 증가하는 변화를 주어 촬영을 하였을 경우에는 픽폭설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차폐를 하여 관전압의 변화를 주고 촬영을 하였을 경우 마찬가지로 픽폭설량은 2배 가까이 대폭 감소하며 관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설량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 실험에서 AAC를 사용하지 않고 복부 차폐 유무에 대한 흉부 픽폭 설량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설량의 변화를 주어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AAC 사용 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차폐 여부와는 관계없이 관전압을 고정한 실험에서는 관절류가 커질수록 설량 결과값의 평균이 증가하였고 관절류를 고정한 실험에서는 관전압이 커질수록 설량 결과값의 평균이 감소하였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임산부의 흉부 촬영을 진행할 경우 환자의 피폭 설량 감소를 위해서는 차폐체를 이용하여 복부를 차폐하되 차폐체를 조사에 최대한 포함되지 않게 하고 되도록 고관전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함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임산부 방사선 촬영에 있어 진단 및 검사 시 차폐체 사용은 필수적이지만 잘못된 사용은 오히려 피폭 설량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6조의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드틱 촬영 시 각도 변화에 따른 폐천부 용적 변화에 대해 발표할 강원대학교 실습조 발표자 장희동입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 목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데요. 처음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메테리얼 메소드, 그 다음 리졸트, 그 다음 디스커션, 그 다음에 컨클루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실제 의료시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촬영하는 영상이 있다면 전 아마 이 체스트 테이프 영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한 장의 사진으로 많은 해부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의 30에서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검사일지라도 한계점은 명확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여기 폐점 부분이 쇄골의 음영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인데요. 폐점은 국소폐렴이나 진행성 병변의 검진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의 경우에 체스트 AP로만 진단학적 정보를 얻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를 보완하는 촬영법으로 바로 로도틱 뷰 촬영법이 존재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폐점 부분의 이상 유무와 병변의 진행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로도틱 뷰 촬영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네, 이 로도틱 뷰는
처음 선 자세에서 환자의 폐하를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 어깨를 앞쪽으로 말고 등을 디텍터에 최대한 밀착시킨 자세에서 세팔릭, 머리 쪽이죠. 세팔릭 20도에서 45도 사이의 각도로 앵글을 주어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대체 기법으로는 이렇게 선 자세에서 디텍터와 한 발자국 떨어진 후 환자가 등을 디텍터에 기대고 디텍터와 엑스레이 튜브 각도를 수직으로 입사하는 방식이 대체 포지션으로 존재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앞서 설명했듯이 20도에서 45도 사이를 촬영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저희 강원대 실습조는 로드틱 촬영을 더 다양한 각도로 실행하여 각각의 영상들에서 렁 아펙스와 클레베클 음영의 상관관계를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영상 촬영에 가장 적절한 각도를 유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방법 설명에 앞서 실험 장비로는 삼성 G60ADR 기구와 픽시의 RS102T 팬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방법으로 첫 번째로 팬텀을 엑스레이 테이블에 위치시키고 허리 쪽에 고정 도구를 배치하였습니다. 고정 도구를 허리에 배치하는 이유는 촬영법에서 어깨를 앞쪽으로 말고 등을 디텍터에 최대한 밀착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자세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팬텀에서 인위적으로 각도를 만들어서 이 촬영법에 맞는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정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촬영 조건은 관전압 75kVp와 관절류 320mA를 설정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튜브 각도를 세팔릭 0도에서 5도까지 15도 간격으로 총 11장의 이미지를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상 분석 프로그램인 이미지 J를 이용해서 클레비클과 렁 아펙스가 겹치는 부분의 용적을 측정 및 비교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험 결과에서 실험 후 나온 이미지들을 확인해 보시면 20도까지는 쇄골 음영에 가려져 패천부가 완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표시하는데요. 20도는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끝부분이 살짝 겹치게 되면서 진단학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25도부터 50도 영상에서는 이 클레비클의 음영이 완전히 위로 올라가면서 렁 아펙스 영역이 이제 클리어하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쇄골이 패천과 겹치는 부분의 용적을 측정한 이 표를 확인하셔도 0도에서 20도까지는 이제 클레비클과 렁 아펙스가 겹치는 용적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25도부터는 0에 도달하여 쭉 0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위 실험에서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비교 분석해본 결과 0도에서 20도 사이의 영상에서는 이 클레비클에 가려져 렁 어펙스 영역이 잘 보이지 않았고 25도에서 50도 영상에서는 렁 아펙스의 관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5도부터 스컬의 음영이 영상에 포함되고 각도로 인한 왜곡이 심하다고 판단하여 35도부터 50도 사이의 영상들은 진단학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그 사이 25도에서 30도 사이에 촬영한 영상들이 가장 진단학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번 실험의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실험의 가장 큰 한계점은 아무래도 실제 인체가 아닌 팬텀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린에 생긴의 가장 큰 맹점이 바로 이 포지션, 자세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원래 이 로도틱 뷰 촬영법은 선자세에서 시행하게 되지만 자립이 불가능한 팬텀의 특성상 모든 촬영을 슈파인 포지션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이로 인해 실제 인체로 촬영한 영상 등과 이제 영상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사료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환자의 역할도 수반되는 이 대체 포지션. 대체 포지션의 경우는 팬텀이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제한적이라 촬영을 아예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실제 인체를 이용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 로도틱 촬영 시 각도에 따라 영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각도를 줄수록 클레비클의 음영이 위로 올라가게 되며 그로 인해 가려졌던 렁 아펙스 부분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도에서 20도 사이에서는 렁 아펙스가 클리어하게 보이지 않았고 25도에서 50도 사이에서야 비록 렁 아펙스가 클리어하게 보이지만 35도부터는 스컬의 음영의 영상이 나오고 또 각도로 인한 왜곡이 심해 진단학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시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한 저희 조의 최종 결론은 25도에서 30도 사이의 영상이 가장 진단학적 가치가 높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각도라는 것을 이번 실험을 통하여 시사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강원대학교 실습조 발표자 장희동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7조의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스선 검사에서 방사선 치료 보정 기구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발표할 백승경, 박정태, 박인준, 전희진 그리고 발표자 최슬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목차를 먼저 보시면 서론, 실험 장비 및 방법, 실험 결과, 영상 평가, 결론 및 고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일반 촬영이란 X선을 이용하여 인체 내의 변화나 생물학적 구조의 정보를 제공해주며 진단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진정적 장비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으로는 움직임이 잦은 환자들의 자세 보정을 위해 방사선 치료하면서 쓰이는 보정 연구를 적용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 실험 장비 및 방법입니다. 저희 실험에 쓰인 장비는 순서대로 S사의 X선 발생 장치, 헤드팬텀, 필로웨이, 땡로, 레드그린, 아쿠아 플라스틱입니다. 촬영 조건으로는 SID 거리는 110, 관전압 75kbp, 관절류 200매스, 촬영하기 위한 자세는 스컬 AP로 세팔라드 15도로 글라델라에 입사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첫째, 화학 반응을 이용한 내부 그린으로 용액 A와 B를 혼합하여 패턴 조명부에 맞게 제작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둘째, 진공포를 이용한 백록으로 가립사의 스티로폼이 채워진 진공포와 진공 펌프를 연결하여 패턴 조명부에 맞게 제작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셋째, 조명부 고정기구 필름으로 따로 제작이 필요하지 않아 볼록한 부분을 패턴부에 고정시켜 촬영하였습니다. 넷째, 데모플라스틱을 이용한 아쿠아 플라스트로 데모플라스틱을 70도 정도 가열된 물에 담가 부드러워지게 만든 후 패턴의 얼굴에 맞게 씌워주고 몇 분의 시간이 지나 온도가 낮아져 딱딱해진 데모플라스틱으로 조명물을 고정시켜 촬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영상 순서는 레드그린, 땡로, 필요무, 아쿠아 플라스틱입니다. 영상 평가입니다. 저희는 방사선과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영상을 블라인드 테스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레드그린은 2, 3, 4, 5점에서 비슷한 점수를 보였고 땡로는 4, 5점에 치우쳐진 점수가 나왔으며 필로우는 영상의 필로우 형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부학적 구조가 비교적 선명하게 나왔다는 평가를 받아 3, 4점을 다수 받았습니다. 아쿠아 플러스는 2, 3점의 많은 점수로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4개의 고정연구 영상평가 점수를 평균값을 내어 표로 정리할 것입니다. 땡록이 가장 높게 보이고 레드그린, 필로우, 마지막으로 아쿠아 플라스트가 가장 낮다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고찰입니다. 먼저 레드그린은 환자를 고정하기에 제한성이 좋지만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풀어 오를 때 생기는 가열로 환자들이 느끼기에 뜨겁다고 느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전체적으로 뿌옇게 나타나 분리하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땡록은 빠른 시간대에 제작을 할 수 있지만 공기가 주입되면 모양이 금방 반영되기 때문에 제대로 모양을 잡고 있지 않으면 다시 만들어야 하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필름은 제작 과정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고정 부위가 한정적이고 무게가 좌우로 움직임이 많은 환자들은 고정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었습니다. 영상에서는 필로우의 밀도가 높아 필로우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아쿠아 플라스트는 자세 보정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환자들이 만드는 과정 그리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영상에서는 플레이트 보정한 아쿠아 플라스틱의 형태가 그대로 나와
영상의 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4개의 보정 연구들 중에서 뺑록이 가장 영상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얻고 모든 면에서 가장 유용하여 인상에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8조의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뇌경색 진단에 유용한 촬영법에 대한 고찰을 연구하게 된 김민관, 김예원, 정만우, 강인영, 조현수 그리고 발표를 맡게 된 김민관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로는 서론, 방법, 결과, 결론 및 고찰입니다. 서론입니다. 뇌경색이란 우리나라 3대 질환 중 뇌졸중에 포함되어 있는 병변이며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혀 해당 부위의 일부가 괴사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이는 50대에서 70대에 자주 발병하며 최근에는 낮은 연령대에도 빈번하게 발병되고 있습니다. 뇌경색은 발병 후 평균적으로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산소와 영양 등이 뇌에 전달되지 못하여 주변 조직이 파괴되기 시작하여 신경학적 손상이 발견되고 영구적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조사와 논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문헌조사를 통해 급성 뇌경색의 검사 방법 종류에 대해 CT에서의 퍼퓨전 영상과 MRI의 디퓨전 퍼퓨전 영상, 핵의학의 동해원소를 이용한 스펙CT 등의 촬영 및 진단 방법에 대한 전문적 서적 내용을 참고하였고, 논문조사를 통해 뇌경색 CT, 현대사회의 뇌경색 진단을 위한 MRI, 뇌경색 환자에서의 스펙CT와 MRI를 비교한 논문 등을 조사하여 급성 뇌경색의 대처 방법, 뇌경색의 효율적인 촬영법, 각각의 뇌경색 영상에서의 장단점을 얻고 이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뇌경색 환자의 상황에 따라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영상을 획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영상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CT의 각 지도에서 중대뇌동맥 혈관 분포 영역에 비정상 관류 소견이 보입니다. 이들은 모두 각각의 뇌동맥 영역에서 CBF 값의 감소와 MTT 값의 지연에 의해 정상 부위에 비해 색깔이 부분적으로 변화된 소견을 보입니다. CBF와 MTT 지도는 CBV 지도에 비해 관류 결손을 매우 민감하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MRI 영상을 살펴보면 확산 강조 영상에서 뇌실질 주변에 백질의 국소성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DSC 관류 영상을 보면 RMTT, TTP 지도에서는 병변이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상태를 보여준 경우이며, RCBF, RCBV 지도에서는 병변을 인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SL 관류 영상에서도 병변을 인지할 수 없는 영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크니즘 HM 파워를 사용한 브레인 스펙트 CT 영상에서는 반대쪽 정상 뇌실질 부위보다 방사성 의약품이 강하게 섭취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크니즘 ECD를 사용한 브레인 스펙트 CT 영상에서는 반대쪽 정상 뇌실질 부위보다 방사성 의약품이 적게 섭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고찰입니다. CT는 비교적 빠른 시간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뇌출혈 여부를 신속히 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종양이 뇌출혈처럼 보이는 경우와 허혈 뇌졸중의 경우 발병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병변이 보이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MRI의 확산 강조 영상은 비교적 정확하게 뇌경색 초기 진단을 할 수 있었고 1시간 이내에 허혈 손상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산의 특성으로 인해 급성 허혈성 만성 뇌경색을 구분하고 뇌졸중의 진행 단계와 치유 과정을 관측하는 데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MRI의 외인적 관류 자기 공명 영상은 높은 SNR과 CNR을 획득할 수 있어 뇌경색 진단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조영제 주입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MRI의 내인적 관류 자기 공명 영상은 조영제의 사용 없이도 뇌의 혈류 흐름을 측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류에 의한 영상의 민감도가 매우 작고 SNR과 CNR이 낮으며 반전 펄스에 의한 자화 전달 효과 및 불완전한 반전 펄스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스페시티는 높은 민감도, 특이도로 뇌경색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공경색, 출혈병변, 감별에 어려움이 있으며 방사선 의약품 준비부터 영상 획득까지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급성 뇌경색 환자에게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CT는 검사 시간이 짧은 점을 이용해서 급성 뇌경색, 급성 뇌졸중인 경우에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MRI는 CT에서 찾기 힘든 미세 병변들이 보이므로 초기 진단 및 건강검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은 촬영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스페시티는 혈관 시술 전후에 시행하여 치료에 의해 혈류 개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각 의료 장비를 활용함에 있어 임상에서는 각각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촬영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조의 녹음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식의 종류에 따른 담낭의 크기 변화의 발표를 맡게 된 유현인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크게 서론, 검사 방법, 검사 결과, 결론으로 나눴습니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량의 감소로 인해 인종,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비만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간 쓸개 관계 질환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쓸개 질환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낭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 장비로는 초음파 검사 CT, MRI가 대표적인데 저희는 그 중에 초음파를 이용하였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기기의 발달과 보편화로 인하여 복부 질환의 감별 진단에 있어서 기본적인 검사로 여겨지고 있고 초음파 검사의 장점으로는 다른 영상학적 검사에 비해 검사를 위한 처치가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검사 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성이 낮으며 비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자가 느끼는 고통과 부담감이 적습니다. 또한 1차원적인 검사로서 질병의 발견을 위한 예민도가 뛰어나고 병변의 발견 시 감별 진단을 위해 다음 단계의 검사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사자의 숙련도가 부족하거나 복부에 공기가 차 있는 경우 해부학적으로 간이 상대적으로 위에 위치해 있고 심한 비만 환자인 경우에 따라 초음파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담낭 또는 쓸개라고 불리는 장기는 길이 약 7에서 10cm 정도 되는 간 아래쪽에 붙어있는 주머니로 간에서 분비된 담즙을 농축하고 저장하는 일을 합니다. 담낭은 초음파 검사에 매우 적합한 장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담낭 운동은 담즙을 농축하고 저장하여 샘창자로 배출시켜 식이지방을 소화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때 담낭의 크기는 식전, 식후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식전에 담즙이 농축되어 있고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담즙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식과 비지방식이 담즙의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방식인 우유와 치즈를 섭취했을 때와 비지방식인 곤약을 먹었을 때의 담낭의 크기를 초음파를 이용해 측정하여 담낭의 크기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에 사용한 초음파 장비는 시멘스사의 초음파 장치를 사용하였으며 프로브는 리니어형과 섹터형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좁은 영역을 넓게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컨벡스형 프로브를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간담도 관계질환과 소화기계 증상이 없는 20대 남성과 과체중 3명, 저체중 3명, 정상체중 3명으로 9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9명의 BMI 지수입니다.
검사를 받는 대상은 전날 석식 후 당일 조식을 금식한 후 8시간 MPO 상태에서 담당 초음파로 담당 크기를 측정하였고 지방식인 우유와 치즈를 섭취하고 30분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다음 날 동일한 저처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MPO 상태에서 담당을 측정하였고 곤약을 섭취한 후 30분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담당의 용적을 측정하였습니다. 실험의 재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사 대상자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똑같은 조건에서 한 명의 주사자가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검사하는 방법은 크기가 작은 담낭을 검사하기 위해서 밝게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비모드를 이용하여 담낭의 크기 측정에 이용하였고 검사 대상자의 자세는 바론 누운 자세 슈파인 포지션으로 오른 빗장뼈 중앙선에 위치한 명치 아래에 프로브를 위치시키고 서브코스타 스캔을 통하여 공복과 지방식, 비지방식을 섭취하고 30분 후에 담낭의 크기를 측정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MPO 후 담낭을 측정한 결과 담낭의 최대 용적은 저체중분의 1.732제곱cm이고 최소 용적은 정상 체중분의 0.557제곱cm로 나타났습니다. MPO 상태의 평균 용적은 1.386제곱cm로 저체중분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정상 체중분의 평균 용적은 0.873제곱cm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9명의 평균은 1.21제곱cm로 측정되었습니다. 지방식인 우유와 치즈를 섭취하고 30분 후 담낭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최대 용적은 과체중분의 0.992제곱cm이고 최소 용적은 정상 체중분의 0.381제곱cm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식 섭취 후에 평균 용적은 0.822제곱cm로 과체중분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정상 체중분의 용적은 0.558제곱cm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9명의 측정값의 평균은 0.694제곱cm입니다. 다음은 비지방식인 곤약을 섭취한 후의 결과입니다. 최대 용적은 과체중분의 1.417제곱cm이고 최소 용적은 정상 체중분의 0.843제곱cm로 나타났습니다. 비지방식 섭취 후의 평균 용적은 1.315제곱cm로 과체중분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정상 체중분의 평균 용적은 0.924제곱cm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9명의 측정값의 평균은 1.071제곱cm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MPO 상태에서 담낭 크기의 평균은 1.21제곱cm이고 지방식인 우유와 치즈를 섭취하고 30분 후에 담낭 크기의 평균은 0.694제곱cm로 담낭의 크기가 약 43% 수축하였으며 비지방식인 곤약을 섭취한 후에 담낭 크기의 평균은 1.071제곱cm로 담낭의 크기가 약 12% 수축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향후 초음파를 이용한 담낭 검사 시 유용성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0조의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스레이를 이용한 방화선 촬영 실습실 A 프로 평가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진성, 유진영, 임소미 그리고 발표자 이재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서론, 본론, 고찰,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의료장비가 빠르게 발전하여 그에 따라 방화선 장비의 사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식품의약안전처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통계자료를 보면 5년간 약 35% 증가하였으며 현재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방화선 중에는 낮은 에너지의 엑스레이들은 인체를 초과하지 못하고 피폭성이 되어 체내에 흡수되어지기 때문에 방화선 사용량이 많아지는 만큼 피폭 방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관리 규칙을 규정하는 등 인식의 전환 및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화선을 취급하는 관계 종사자와 방화선과 학생들 모두 방어 목적으로 납 방어복을 필히 사용해야 하고
납 방호복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납 방호복에 대해 식품의약품 안전총장의 고시 또는 한국산업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납 방호복에 대한 방어 성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한림성신대학교 방사선과 일반 촬영실에 납 방호복 손상 정도를 임의 제의로 활용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납 방호복의 균일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납 방호복의 올바른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한 연구 장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험에서 사용한 장비는 방사선과 일반 촬영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발생 장치인 삼성 맥스사의 GU62 장비를 사용하였고 납 방호복은 정원 프릭슨사의 0.25mm의 납 차폐체를 갖는 방호복 1개, 브럭하트 렌트겐사의 0.5mm의 납 차폐체를 갖는 방호복 1개, 제너레이트사의 0.35mm의 납 차폐체를 갖는 방호복 2개, 바레인 프로덕트사의 0.15mm의 0.5mm의 납 차폐체를 갖는 방호복 각 2개, 총 8개의 납 방호복을 준비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납 방호복의 어부도면 부위에 중심부에 마킹을 하여 동일한 위치가 방사선 조사자의 중앙에 오도록 하여 실험할 제한성을 높이고 방호복의 1번부터 8번까지 1년번을 지정하여 납 방호복이 뒤바뀌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촬영 조건으로는 관자 70kVp, 관자를 40mm, 조사 시간 0.32세크, SID 110cm, 홀리미드 사이즈는 19.5곱하기 19.5cm로 촬영 조건을 맞춰주고 에이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평가 방법으로는 크랙으로 인한 손상과 부서짐으로 인한 손상을 화선의 기준으로 삼고 이미지 프로세싱 프로그래밍 이미지 제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트레스홀드 처리를 활용해 미니멈 밸류보다 저신으로 보이는 영역을 파란색으로 맥시멈 밸류보다 고신으로 보이는 영역을 초록색으로 표현과 동시에 흙과 벽의 대조를 이용하여 스카우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손상 정도를 육안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지 제이를 각 영상에서 수치들의 오차를 줄이고 실험의 제한성을 높이기 위해 납 방호복을 각 10회씩 총 80회 촬영하여 이미지 제이로 영상 전체를 ROI로 설정하고 비주얼 애널리스를 통한 납 방호복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구하여 이들의 평균을 구하여 비교하였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일반 납 방호복을 기준으로 그 외 납 방호복들의 손상 정도를 트레스홀드를 활용하여 비교한 결과이며 8번 납 방호복이 제일 큰 손상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2번, 그 외의 납 방호복들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1번 납 방호복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납 방호복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구하여 납 방호복의 손상 정도를 비교한 결과 앞선 트레스홀드에서 도출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8번과 2번 납 방호복이 비교적 큰 수치를 보였고 손상이 심한 납 방호복일수록 그 수치가 상당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1번 납 방호복을 비교 대상으로 정하여 납 방호복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트레스홀드 처리와 평균값, 표준 편차를 활용하여 비교해서 1번 납 방호복에 비하여 2번과 8번 납 방호복이 크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2번 납 방호복과 8번 납 방호복의 폐기 처분을 고려하고 납 방호복의 노화, 손상, 약화, 균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납 방호복 관리 방법에 대한 명령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납 방호복 전용 옷걸이를 마련해 보관하는 방식으로 현재 일반 옷걸이에 보관하는 방식은 옷걸이가 납 방호복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 걸어놓은 납 방호복이 바닥에 떨어져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두 번째로는 납 방호복에 대한 체크리스트 또는 ERP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개월에 한 번씩 납 방호복의 상태를 본시험과 같은 방법으로 점검하여 납 방호복의 수명의 연장과
적절한 교체 시기를 파악하고 안전한 실습 환경을 조성하면 올바른 기한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1조의 녹음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는 진단 초음파 검사 시간에 따른 물의 온도 변화 및 인체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연구 장비 및 연구 방법, 세 번째 결과, 네 번째 고찰, 마지막 결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서론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비모드 초음파를 기본으로 하여 PW 도플러, 색도플러, 파워 도플러, 3000 초음파로 발전하면서 스크리닝 방법에서 정밀 검사까지 질병의 관찰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영상의 질 측면에서도 고공간 분해능과 고대조도 분해능으로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조직 하모닉과 조형 증강 하모닉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X선의 파장은 0.1에서 1.0 곱해 10의 -7승으로 영상의 분해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으나 초음파의 파장은 0.1에서 0.6mm로 생체 조직보다 크기 때문에 산란파의 상호 간섭이 영상의 질에 영향을 주어 엑스레이 영상에 비해 초음파 영상의 분해능이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 검사는 소리의 반사파를 이용하고 X선 검사는 피사체를 투과한 투과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정보 수집량이 차이를 보입니다. 이와 같이 두 검사법은 발생 선언과 물리적 발생 기전과 전파 특성이 다르고 용어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X선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 진단용 초음파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음파는 물질을 진행함에 따라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열이 인체에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체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을 대상으로 하여 초음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음파 장비는 시멘스사의 아쿠손 X600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된 프로브는 컨벡스 프로브와 리니얼 프로브 두 가지 형태의 프로브를 사용하였고 초음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도 변화 측정을 위하여 비접촉 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실내 온도를 수온 온도계로 측정하여 외부 온도를 동일한 상태에서 실험하여 외부 온도에 의한 온도의 변화가 없도록 하여 실험의 재현성을 높였습니다. 실험 준비로는 진단용 초음파에서 발생한 열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물을 선택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물의 온도 변화와 인체와의 상관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물의 온도를 인체와 동일한 36.5도로 가온하였으며 실내 온도를 21도로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난방기나 에어컨을 작동하였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물은 100ml, 300ml의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정수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용 콘돔을 사용하여 물로 인한 프로브의 손상을 방지하였습니다. 온도 측정 방법에는 물의 양을 100ml, 300ml로 실험을 2번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의료용 콘돔에 쌓여진 프로브를 앞전 물질에 있는 부분까지만 잠기게 하여 10분, 30분, 60분, 90분, 120분의 간격으로 비접촉식 온도계를 이용하여 총 2시간의 물의 온도를 계측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컨벡스 프로브에서 100ml에서의 10분, 30분, 60분, 90분, 120분에서 물 온도는 각각 36.3, 36.0, 35.1, 35.8, 36.4도로 나타났으며 300ml에서의 각각 36.4, 36.2, 35.4, 35.6, 35.9도로 나타났습니다. 리니얼 프로브에서 100ml에서의 10분, 30분, 60분, 90분, 120분에서 물 온도는 각각 36.4, 36.0, 35.1, 35.8, 36.4로 나타났으며 300ml에서는 각각 36.4, 36.1, 36.5, 35.7, 35.9도로 나타났습니다. 물의 양에 따른 온도 변화는 물의 양을 100ml와 300ml를 기준으로 컨벡스 리니얼 프로브로 10분,
10분, 30분, 60분, 90분, 120분 간격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구하였습니다. 프로브 종류에 따른 온도 변화 또한 프로브 컨벡스와 리니어를 기준으로 10분, 30분, 60분, 90분, 120분 간격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구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물의 양을 다르게 했을 경우 300ml에서의 온도 변화보다 100ml에서의 온도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프로브 종류를 다르게 했을 경우 컨벡스 프로브와 리니얼 프로브의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의 양이나 프로브 종류와는 상관없이 60분까지는 물의 온도가 현저히 떨어졌고 60분 이후로는 물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찰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장기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점을 통하여 고정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도 대부분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체에 비교적 우회한 음파를 이용하므로 인체에 피해가 적고 장시간 검사가 가능하다고 보고되어 현재 초음파 검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초음파를 장시간 조사할 때 분자간 마찰을 발생시키고 조직의 온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물의 양과 프로브의 종류를 다르게 한 결과 프로브 종류에 따른 온도 변화는 거의 없었고 물의 양에 따른 온도 변화는 프로브를 다르게 했을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하듯 초음파가 인체에 들어갈 때 분자간 마찰을 발생시키고 조직의 온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정상 조직으로 방출되어 열이 분산되는 경우에는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인체의 수분 또는 조직을 확장 및 수축시켜 작은 가스 주머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의 진단용 초음파 장비를 사용해서는 어느 강도에서 발생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인체 조직의 가열과 공동화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는 실제 인체가 아닌 물을 이용하여 초음파로 인한 온도 변화를 실험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진단용 초음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증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인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을 대상으로 하여 초음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60분까지 온도가 감소하였으나 60분 이후 온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초음파로 인하여 온도가 증가하여 이러한 온도 변화는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논문 발표를 듣고 나니 선배님들의 노고가 느껴지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선배님들 논문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제12회 학술제를 축하하며 방사선과 치어리더 팀의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함께 보시죠.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준비해주신 치어리더 팀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에필로그 영상 보시면서 제12회 한림성심대학교 방사선과 학술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술제 준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사선과 교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일단 우리 학생들 뭐 항상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을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자기가 주체가 돼서 소중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좀 준비하고 있지만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요새도 반려견 만두와 함께 산책을 자주 나가시는지. 산책은 토요일, 일요일은 꼭 나가고요. 주중에는 이제 시간이 얘가 좀 민감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짖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상황 봐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집에서 얼마나 예쁜 짓을 하는지 그 집에서 아빠가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아서 아빠한테 엄청 잘해요. 그래서 아빠하고 잘 때도 같이 자고 항상 집에서 항상 가면은 뭐 너무 반갑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빠가 또 그 산책 나갔다 오면 꼭 발을 씻겨주고 또 이제 맘마도 또 애기처럼 먹여줄 때도 있고 그렇게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들어와. 네, 저희 축사 영상 찍으러 왔거든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좀 가까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까이? 음료수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언니 시작하자. 아니 그럼 이거 앉아서 해야지. 하면 나이가 여기 앉고 아, 제가요? 이렇게 그럼 앉아서 하는 걸 찍어야지. 준비해서 없는데. 또 나옵니까? 아, 마스크 써야 돼. 그럼 가까이 있으면 써야 돼. 내가 인터뷰하는 거 아니야? 올해 방사선과의 취업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취업률? 그 교수님이 또
담당이 또 취업이기 때문에. 방사선과 취업률 저기 써있잖아. 그죠? 저기 어딨냐. 작년에 방사선과가 89.3% 취업률, 작년에 졸업생들 89.3%였고 18년도 정보공시 이제 전국적으로 지표를 공시하는 거에서는 우리 대학은 75%였어요. 75%. 그래서 전국에서 몇 위냐? 38위. 전국 135개 대학 중에서 38위 했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는 1위, 강원 충청권에서는 4위,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는 11위. 이렇게 취업률이 기록했죠, 우리가. 와,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질문 하나를 더 드리자면 최근에 교수님께서 빠지신 맛집이 있으신가? 빠진 맛집? 네, 추천해 주실 만한 맛집이 있을까요? 춘천에서 말해. 그죠? 네. 춘천에서 그 파르광장에 그 최근에 교수님 이제 갔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주머니 사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파르광장 앞에 보면 동부시장 있어요. 동부시장 지하에 가면은 그 순댓국, 순대 이렇게 뭐 머릿고기 파는 데가 있는데 중정식당이라고 있어요. 중정식당. 근데 거기 맛있더라고. 순댓국도 맛있고 순대도 직접 수제로 이렇게 손으로 하는 직접 거기서 만드는 순대여가지고 맛있고 그다음에 머릿고기도 맛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학생들이 가서 뭐 술 먹으면 안 되지만 그냥 소주 한 잔씩 하면서 그렇게 딱 하기에 적당한 그런 맛집인 것 같아요. 추천, 중정식당 추천하도록. 제 블로그에 보면은 좀 있으면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뭐 교수님 블로그를 보면은 춘천, 강원도 뭐 전국에 있는 맛집들이 많이 나오니까 교수님 블로그 항상 덕산 박철수 교수의 맛집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우리 1학년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1학년들 한번 들어와서 보면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링크 달아주세요. 네,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위해서 취업하기에는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스펙이란 건 분명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 학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방사선과에 왔으니까 방사선사 면허증을 분명히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다 좀 좋은 복지 환경에 있는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미래를 펼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토익이라든지 컴퓨터 활용 같은 여러 가지 좀 자격증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의 성적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맞게끔 각자가 본인한테 맞는 전략을 분명히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뭐 학생 개개인별 상담을 통해서 모든 친구들이 다 이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드릴 테니까 그거는 한 명 한 명씩 개인 상담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의 취미생활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취미생활이요? 네. 저는 사실 참 곤란한 질문이네요. 제가 사실 집이 춘천에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있다가 2017년도부터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9년도에 전임 교수로 이제 임용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실 가족은 일산에 있어요. 근데 제가 평일날만 이렇게 춘천에 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취미생활이라고 할 게 계속 연구실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왜? 집에 가도 적막하니까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소박한 커피를 갈아 먹는 거라든지 좀 이런 취미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모르겠지만 이거 보일까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제가 직접 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소품들 만드는 거 좋아하고 아기자기한 어떤 인테리어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요. 최근 따님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완전 사실 저희 딸이 어저께 생일이었어요. 둘째 딸이 5월 27일생이거든요. 5월 27일 어저께 생일이었는데 참 아빠가 돼가지고 못 갔네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현 환경이 이렇으니까 그건 제가 극복해야 될 문제 같아요.
지금 첫째 딸, 둘째 딸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살만 포동포동 찌고 있고요. 첫째 딸은 6학년, 그 다음에 둘째 딸은 3학년이에요. 근데 제가 결혼을 26에 워낙 빨리 해가지고 참 빨리 컸네요. 이제 엄마보다도 무게가 많이 나가요, 첫째 딸은. 가을아, 나 사랑한다. 이것도 이따가 들고 하셔야 돼요. 레디, 액션! 우거진 나무의 푸르름이 결정이래. 아재 개그를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가장 좋아하시는 아재 개그 하나만 해주신다면. 아재 개그. 교수님은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3개 국어로 된 왕이 있어요. 3개 국어요? 3개 국어? 뭡니까? 모르겠어요. 킹, 왕, 짱. 방사선과 13대 학생회장으로 이제 부임하셨는데 학생회장으로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대면 강의가 아닌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또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근데 제가 그 학생회장 공약에서도 말했다시피 그 학생들을 위해 또 교수님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편하게 해도 돼요. 그러면은 최근 코로나19로 다시 말 더듬지 마시고요. 자, 13대 학생회장으로 부임하셨는데 혹시 학생회장으로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그 대면 강의가 아닌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 자리가 뭐 학술제나 이런 큰 행사들밖에 없는데, 근데 잠깐만. 진짜 미안. 생각해놔요. 아니 안 써도 돼. 진짜 안 써도 돼. 그러면은 그냥 말로 해봤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뭐 보여줄 수게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멘트가 잠깐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여기 보면서 아까 주제를 좀 써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보여? 잘 보이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X. 대면 X라 해. 비대면 강의로 인해서 보여드릴 게 별로 않지만 이게 무슨 좀 있어 보이는 말이 없나? 역량 발휘 괜찮은데? 그래. 제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다 보니까 영양 일단 아니고 되게 영양? 그냥 해. 내가 알아서 할게. 영양 아니고 영양. 야, 이런 걸 찍어서 에피로그를 그러니까 저런 멍청함을 찍어서 올려야지. 아니, 나는 영양 같은데 자꾸 영양 이러는 거야. 내가 반응이 안 돼. 있어. 영양을 왜 발휘해? 닭가슴살이야? 영양이 어딨어, 여기? 단백질 발휘. 단백질이야, 뭐야. 다음 순서는 3학년 선생님들 아니고. 다음 순서는 3학년 선생님들의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1조의 논문 발표. 힘들어.
한 이옥라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옥라. 와, 해? 나도 해?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림성신대학교 방사선과 12회 학수제에 참가하게 된 기론이에요. 저희는 초음파 점도 관리에 적용 가능한 물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서론, 연구 장비 및 연구 방법, 결론 및 고찰, 참고 문헌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전한 진단의학 중 초음파는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